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무일푼서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일군 투자 비법 공개, 그리고 주택시장 주요 금융안전 리스크 점검.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무일푼서 2008년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했죠. 2008년도부터 2023년까지 15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무일푼에서 경제적 자유를 일군 부동산 투자 비법 리스트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15가지입니다. 그래서 M1 나누기 M2 통화량이죠. 그리고 주간 매매 가격 증감, 주간 전세 가격 증감, 심리지수, 부동산 전망 CSI, 주택가격, KB 선도 아파트 가격지수, 매수 우위지수, 거래 활발지수, 매매가격 전망지수 등등 해서 쭉 있죠. 이 15가지에 대해서 제가 기준이 무엇이고 현 수준은 어떻고 매수를 권유해야 되는 수준인지 경향은 어떤지, 최종 매수할지 매도를 할지 관망이 필요한지,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합니다. 이 파일을 투자 실적부터 각 월에 2번씩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 각 항목들에 대한 로 데이터들은 이렇게 다 슈트별로 있습니다. 회원이 되시면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플래티넘 회원 이상 되시면 이 파일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나 플래티넘 회원이 아니면 회원방에서 이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 CSI 전망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 파일을 들으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파일로 자동으로 링크가 연결이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회원에 가입하셔서 이 파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투자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 투자 실적도 다 정리를 해놨죠. 이 투자 실적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은 지금 주택시장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게 금융 불안입니다. 지금 미국의 은행들도 상반기 때 많이 파산을 했고, 저희도 PF 대출 등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이 금융 불안이 정말로 리스크가 있어서 부동산 시장을 크게 하락시키는데 뇌관이 될지, 그 검토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투자를 해야 될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택시장 관련 주요 금융안전 리스크 점검, 주택가격 하락 관련 리스크, 미분양 누적 관련 리스크, 주택보증 건전성 관련 리스크, 최종 결론,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배경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2022년 하반기 중 가격 및 거래량이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2023년 들어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등으로 부진의 정도가 완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금리 실물 경기 위축에 따른 부진의 정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데, 실제 얼마나 금융이 불안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부진은 주택가격 하락, 거래 부진, 매수심리 위축, 미분양 주택 증가 등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와 전세 보증금 하락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축소 및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요인인 반면,
가계의 제출 상한 및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압력 증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세가가 하락되면 실제 임차인들은 부담이 줄지만 임대인들은 역전세를 맞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점검을 했습니다. 주로 그래프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하락 관련 리스크를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주택 보유 가구의 순자산 축소, 그렇죠? 주택 가격이 하락되고 전세값도 떨어지니까 보면 2021년 12월과 2023년 3월 부동산이 4에서 3.5로 거의 한 13% 정도가 떨어졌죠. 자산이.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외에 실물 자산도 실물 자산은 유지가 됐지만 전체적인 총량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위험 가구가 증가가 됐죠. 고위험 가구가 2.7%에서 5.0%로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위험군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리스크 있는 가구가 2배가 증가했다. 그러면 주택 임대 가구의 보증금 반환 부담 증대. 그래서 보유주택을 임대한 가구의 경우 주택 매매 가격 하락에 따른 순자산 축소에 더해서 전세 가격 하락에 따른 보증금 반환 부담이 증대될 수가 있다. 전세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아파트의 단위 면적당 중위 전세 가격은 2023년 1사분기 361만원이었는데 12.6% 하락했다. 그쵸? 12.6%나 하락을 해서 전세를 돌려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게 아무튼 평형별로는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전세값이 한 15%라는 거는 많은 데는 뭐 30%도 있고 좀 적은 데는 뭐 10%, 5%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세 실거래 가격을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전체로 보면 414에서 361이기 때문에 이게 한 13% 되는데, 그쵸? 13% 되는데 실제 지역 및 가구별로 어느 곳은 막 30%, 40% 떨어진 적도 있다. 그렇게 판단, 굉장히 부담으로 돌아오겠죠. 집주인은 그만큼 돈을 다시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소형, 대형 좀 차이가 있지만 뭐 13%나 15%나 부담은 역시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향후 전세 보증금 반환 부담. 규모를 보면 만기 도래 전세 보증금 추정액. 만기 도래했을 때 전세 보증금 추정액은 23년도에 전체가 288.8조인데 그 중에서 전세 보증금 차액, 전세 보증금이 떨어져서 돌려드려야 되는 돈은 24조로 약 한 10% 정도 되는 거죠. 10% 정도를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추세가 맥스가 올 연말이 맥스가 되고 그 다음 점점점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24조, 내년에도 24조. 그래서 내년까지 합치면은 약 한 48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년까지 합치면 약 48조. 그럼 이 48조를 집주인들이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게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하락폭에 따른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별 가구 비중, 이것을 보면 임대 가구의 전반적인 보증금 반환 능력은 보유자산 규모의
규모 및 차입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양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주인들이 48조를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냐 봤더니 서머리를 했는데 자산 규모 및 차입 능력,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감안했더니 실제적으로는 양호하다, 이런 결론을 낸 겁니다. 그 이유는 보면 반환 가능, 반환 가능이 보면은 85%, 79%, 73%로 네, 점점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근데 차입 시 가능한 금액을 보니까 10, 14, 19, 그렇죠? 이게 전세 보증금이 하락이 10%, 15%, 20% 했을 때, 그러면 지금 15% 했을 때 기준으로 하면은 반환 가능한 금액이 79%는 지금 돌려줄 수 있고, 지금 수준으로도. 그리고 차입 시 가능한 그림이 14조예요. 그렇죠? 그럼 아까 전에 약 부족한 금액이 약 한 15%일 때 6조 정도 되는데, 그렇죠? 금융자산 플러스 차입, 이거보다 보증금 차익이 더 클 때, 요게 한 퍼센트로 하면 6%가 되는 거죠. 6%. 6%. 6조가 아니라 6%입니다. 6%가 되는데, 이 6%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시뮬레이션 해보면 23년 말 전세 가격이 22년 3월 대비해서 10에서 20% 하락할 경우에도 전세 임대 가구의 대다수가 보유 금융자산과 추가 매입 등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차입 후에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4.1에서 한 7%. 그쵸? 요거 한 6%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전세 보증금 반환 자금의 부족은 임대 가구의 경우 부채 증가 및 순자산 축소로, 임차 가구의 경우 보증금 소실 가능성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임대 가구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차입은 임차인이 반환된 보증 금액의 상당 부분을 기존 전세 대출 상환에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계부채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실제 올 연말에 보면 대부분 다 아까 돈이 약 28조 정도가 필요하지만 그 28조의 약 14% 정도는, 이 14% 정도가 돈 다 돌려줄 수 있고, 그죠? 전부 그냥 다 돌려줄 수 있는 거는 약 79%, 돈 빌려서 들 수 있는 게 8%, 그죠? 그리고 자금이 부족한 게 약 6% 정도 되는데, 이 약 6% 되는 것은 큰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같은 걸 내놨기 때문에 6%에 해당하는 것은 그것으로 추가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지가 않다. 이게 가장 큰 결론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누중 관련 리스크, 미분양도 보면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7.1만원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은 한 6.5만원으로 좀 줄었죠. 그래서 지역별 미분양 규모를 보면 대부분이 다 비수도권이죠. 6만호가. 그리고 수도권은 한 13,000호, 그죠? 12,000호. 지방에 대부분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지금 대구에 다 몰려 있는 거죠. 대구. 대구가 13,000호나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분양은 증가했지만 대부분 다 지방에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라 보기에는 좀 어렵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전국 민간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이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약 90% 수준을 유지하던 초기 분양률이 2023년 1사분기에 49.5%로 크게 하락했죠. 분양률이. 왜냐면은 집값이 떨어지니까 분양을 안 한 건데, 그죠? 분양률이 49%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씩 회복하는 또 이런 그래프가 좀 보이죠. 이렇게 꺾이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분양 소진율 같은 경우도 한참 장이 좋을 때 98%까지 됐다가 지금은 한참 떨어질 때는 거의 뭐 한 78%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80%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지금 리스크는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중공 물량 소진율 추이, 중공 물량 소진율 추이를 보면 한참 시황이 좋을 때는 거의 100% 소진이 됐다가 지금 소진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는 93%, 수도권이 97.7%. 그래서 지방은 좀 리스크가 있고, 수도권은 중공 물량 소진이 지금 거의 한 97%, 98%까지는 된다. 앞단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초기 분양률이 수도권은 그래도 77%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35%이기 때문에 지방은 리스크가 아주 크다. 그래서 지금 지방이 아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재무 건전성 저하. 보면 당연히 미분양이 증가하면 건설사는 분양 수입, 공사대금 등 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유동성 부담이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미분양 주택 지금 재고액을 보면 미완성 주택 22년에 계속 증가를 했죠. 그쵸? 그래서 자산 대비 비중을 보면 자산 대비 비중이 미분양 주택 재고액 자산 대비 비중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분양 및 공사 미수금, 분양 및 공사, 돈을 못 받으니까 자산 대비 미수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못 받은 돈이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양 미수금도 파란색도 증가를 했고 공사 미수금도 증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건설사별 평균 미분양 주택 재고액은 2022년 총 자산의 3.4%에 해당하는 66억 원. 그렇죠? 코로나19 기간 중 소폭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를 하죠. 그렇죠? 또한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이 2022년 234억 원. 으로 21년 175억 원에 비해서 34%나 증가를 했다. 그래서 미수금이 34%나 증가를 했다. 건설사 입장에서 아주 위험하죠. 그러면 미분양 주택 및 건설사 재무 건전성 추이를 보면요, 미분양 주택은 이렇게 늘어났죠. 그죠? 미분양 주택이 늘어났고, 유동 비율은 증가를 했어요. 근데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평균보다는 부채 비율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분양대금을 못 받고 있지만 아직 부채 비율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부채 비율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건설업 부실기업 위험 비중, 그리고 건설업 부실기업 위험 비중을 보면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늘어났죠. 7만 호까지. 그렇지만 부실 위험기업 비중을 보면 부실 위험기업 비중은 오히려 지금 역대 최저예요. 그래서 미분양이 늘어났어도 그 전에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지금 부실 위험은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 확대 가능성. 그래서 연체율을 보면 연체율이 17년부터 22년 지금 23년도까지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이 10%인데 지금 연체율이 약 한 2% 정도 됩니다. 그죠? 1.9%. 연체율이 2011년부터 13년 굉장히 위험할 때 이때 10%에 비하면 지금 2%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돼 있고, 그렇죠? 그 전체로 봤을 때도 좀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이때보다는 지금 1.19%로 이 앞에는 한 1% 정도 수준이었는데 증가한 건 맞지만 과거 2011년 13년도에 비하면 크게 높지는 않다. 그렇죠? 그래서 2011년 13년도처럼 아주 부동산 PF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서 부동산이 폭락하는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준 시점 23년 3월. 그래서 스트레스 발생하는 게 초록색인데, 지금 스트레스 발생하는 그 시기보다는 지금은 확실히 지금 상회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주택시장 부진 장교함이 미분양 증가 등에 따른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것과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이 다소 하락하나 모든 업군에서 여전히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부동산 PF 관련 부실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정의할 가능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시점을 내려가서 여기 정도까지 가야지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히려 거의 다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보증 건전성 관련 리스크. 그래서 이제 공적 자금, 공적 보증 규모를 보면 지금 보증 대상별로 보면 보증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부동산 관련 보증 비중, 공적 보증 잔액 추이를 보면요, 부동산 관련 대비해서 보증 대상별로 봤을 때 보증 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뭐 주택 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저희가 주택보증보험, 전세자금 보증보험 같은 거 다 들죠. 그게 돈을 이렇게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 부동산 관련 공적 보증 잔액 추이를 보면 오히려 19년도, 20년도에 줄어들었다가 21년도부터 증가를 시켰죠. 전세금 반환 보증, 전세 대출 보증 모두 다 지금 역대 최고로 돈을 마련을 하고 있다. 임대 보증금도. 그래서 보증기관의 건전성 저하 우려 증대. 2022년 이후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부동산 관련 공적 보증의 건전성 지표들이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적 보증기관의 재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허위의 보증 부실금
규모는 21년 0.8조에서 22년 1.6조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실률도 0.15%에서 0.26%로 상승하였다. 대위 변제도 같은 기간 0.6조에서 1.1조로 확대되면서 대위 변제율 0.11%에서 0.18%로 증가하였다. 그렇죠. 집값도 떨어지고 그리고 전세값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는 했지만, 그죠? 부동산 PF 대출 부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금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 전망이 양호한 정상 사업장의 경우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최종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맺은말입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위험하지는 않다. 1990년 11월 2일 33,000명이 출전한 29회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꼴찌를 한 선수에게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55세의 여성 마라토너인 조 코플로비치는 29시간 45분의 기록으로 뉴욕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우승자보다 약 27시간 이상 늦은 기록이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완주에 뜨거운 응원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실 그녀는 30년 전 중추신경계 질병인 다발성 경화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기에 두 발목에 의지한 채 절동이며 초인적인 의지로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위해 대회 조직위는 일반 참가자들보다 4시간 이른 새벽 5시 30분에 출발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그녀는 달리는 내내 당뇨병으로 인해 2시간마다 멈춰서 혈당을 측정해야 했으며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고독한 레이스를 했습니다. 장기간 발목을 짚어야 하기에 저려오는 발, 몰려오는 졸음 등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버텨 결국 최종 목표인 완주를 달성했습니다. 완주한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과는 상관없이 완주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완주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에 희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